어르신, 밤에는 착각이 많으시잖아요. 오지상의 차갑고 비웃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나이 드시면 귀도 어두워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3개월간 정성스럽게 기록한 수첩을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귀는 남보다 좋습니다. 3년째 같은 일을 하면서 그래도 어르신이 뭘 아시겠어요? 복잡한 물류 작업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도 바보는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오지상은 콧방귀를 뀌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튼 허위 신고 반복하시면 용역갱신 어렵다는 거 아시죠? 짧은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도연이 가진 특별한 청각이, 그리고 딸 수빈과의 깊은 유대가 진실을 밝힐 것이란 것을. 과연 도연은 청각이 어떤 걸까요?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연입니다. 올해 63이죠. 전라남도 광양, 제철소가 내려다 보이는 이 폐역에서 밤마다 일하고 있어요. 매표소 관리와 청소, 그리고 안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지만 벌써 3년째예요. 밤 11시, 폐역 매표소 앞에선 도연의 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색 털실 가디건 위로 형광조끼를 걸친 채 손에는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수첩과 표지에는 야간 순찰 기록이라고 정성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작하자.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매표소 문을 열고 들어가 형광등을 켰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하얀 빛을 내뿜었어요. 이곳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차가 다니던 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철소 야간 통근버스와 항만, 룰류 트럭들만 지나다니죠. 하지만 도연에게는 여전히 규칙이 있었어요. 벽시계를 올려다보니 11시 15분이었습니다. 곧 첫 번째 소리가 들릴 시간이에요. 도연은 수첩을 펼치고 볼펜을 준비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어요.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무거운 디젤 엔진음이었죠. 11시 18분, 제철소. 첫 번째 통근버스. 도연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시간이 정확했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규칙적인 리듬이 도연을 안심시켰어요. 젊었을 때부터 귀가 남달랐거든요. 소음의 패턴을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다니던 시절에는 막차 소리로 하루를 마감했었죠. 지금은 트럭과 버스, 그리고 항만의 리프트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12시 20분. 도연은 중얼거리며 매표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의자와 탁자, 그리고 벽에 걸린 운행시간표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기차는 더 이상 오지 않지만 도연은 매일 밤 이곳을 지켰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오늘 물리치료 잘 받았어요. 내일 오후에 검사 결과 나온다네요. 걱정 마세요.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석 달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반신마비가 왔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해요.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어요. 밤에 들어가서 죽 끓여 놓을게요.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남편은 요즘 치매 검사도 받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매일 밤 듣는 소리들 덕분인지 기억력만큼은 또래보다 훨씬 좋았어요. 시계 바늘이 12시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다시 귀를 기울였어요. 12시 정각.
항만 첫 번째 대형 트럭 예상보다 2분 늦었어요. 도연이 수첩에 기록하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시간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거든요. 매표소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폐역 건너편으로 항만 물류창고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야간 작업이 한창인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의 딸 수빈이도 저 항만에서 일해요. 컨테이너 운전 오퍼레이터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한 달째 연락이 없어요. 바쁘다고는 하지만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왜 연락이 없을까? 도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전남 목포에 사는 전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일하고 있거든요. 힘든 상황이지만 묵묵히 견디고 있는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12시 20분 두 번째 통근버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정확했어요. 도연이 안도의 표정으로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역시 규칙이 있어. 도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규칙적인 리듬이 있어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남편의 병간호와 딸 걱정으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건 이런 작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항만 쪽 소음이 복잡했거든요. 리프트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연은 귀를 더 기울였어요. 오랜 경험으로 쌓인 청각이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폐역의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도연은 가디건을 더 여미고 매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사흘째였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12시 40분. 그 시간에 들려야 할 세 번째 대형 트럭 소리가 사라진 지 사흘이나 됐거든요. 이상하네. 매표소 의자에 앉아 벽 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12시 38분이었어요. 2분 뒤면 평소처럼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와야 했습니다. 도연은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트럭 소리 대신 다른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쇠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마치 철문을 억지로 여는 듯한 소음이었죠. 끼익, 끼익 소리는 항만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12시 40분이었어요. 트럭이 지나가던 그 시간에 말이죠. 도연이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12시 40분. 트럭 소리 없음. 대신 철문 긁는 소음. 이런 변화가 사흘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운행 변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문 소리까지 규칙적으로 들리니 뭔가 이상했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딸 수빈이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수빈의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엄마, 혹시 역시 CCTV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평소 바쁘긴 하지만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던 적은 없었거든요. 수빈아, 왜 CCTV를 물어본 거니? 도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딸이 항만에서 일하니까. 업무와 관련된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1시가 넘어서야 도연은 매표소를 나와 폐역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야간 순찰이 일과 중 하나였거든요. 폐역 뒤편에는 오래된 보관 창고가 있었어요. 기차가 다니던 시절 화물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지금은 청소 도구와 잡다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났어요. 도연은 손전등을 켜고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지? 구석진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가져다 놓은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카세트 무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본체에 안테나가 달린 구식 무전기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자물쇠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에 이런 걸 둔 거지? 도연은 무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무겁고 묵직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보니 배터리가 살아있었어요.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확인됐다. 내일 새벽 2시의 목소리가 또렷하지 않았어요. 잡음이 심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의 대화였어요. 도연은 무전기를 끄고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 열쇠는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 같았거든요. 창고를 나와 매표소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철문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 소리가 뭘까? 도연은 항만 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야간 작업이 한창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매표소에 돌아와 수첩을 펼쳤어요. 지난 사흘간의 기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첫째 날 트럭 소리 없음. 철문 소음 시작. 둘째 날 같은 패턴 반복. 수빈이 마지막 연락. 셋째 날 오늘 무전기와 열쇠 발견.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연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딸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과 이상한 소음 변화,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한 무전기까지.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묘했거든요. 휴대폰을 들고 수빈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수빈아, 제발 연락 좀 해라. 도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항만은 위험한 작업장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었거든요. 새벽 1시가 넘어서 마지막 순찰을 나갔습니다. 폐역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이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철길 옆을 걷다가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차량 불빛이 보였거든요. 평소에는 이 시간에 지나다니는 차가 없었는데 말이죠.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였어요. 차는 폐역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매표소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 안에 앉은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가 지나간 후에도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도연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사흘 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변화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매표소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자물쇠 열쇠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고 낡은 열쇠였지만 뭔가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덮고 천천히 한숨을 쉬었어요. 딸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폐역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뭔가 위험한 기운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수첩을 펼쳤습니다. 표지에 소음 기록표라고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일주일째 계속되는 이상한 변화를 제대로 기록해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시각, 소음 종류, 진동, 지속 시간까지 세세하게 나누어 표를 만들었어요. 오늘도 12시 40분이 되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끼익, 끼익 철문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자세히 들어보니 다른 소리도 함께 났습니다. 툭 하는 둔한 소리였어요. 마치 큰 전자기기가 갑자기 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도연이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12시 40분 철문 긁힘 냉동기. 정지음 툭. 지속시간 약 30초. 이제 확실해졌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오후 도연은 항만 물류창고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딸 수빈의 연락처도 알아볼 겸 최근 야간 작업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문의하려고 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운영대리 오지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폐역에서 야간 관리 업무를 하는 한도연입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지상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요즘 밤에 작업 시간이나 방식에 변화가 있었나 해서요. 그리고 저희 딸 한수빈이 여기서 오퍼레이터로 일하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오지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빛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한수빈 씨요? 아, 며칠 전에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어요. 가족한테 연락 안 했나 보네요, 휴가요. 저한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바빠서 그랬겠죠. 그런데 야간 작업이 어쨌다고요? 도연은 준비해온 수첩을 꺼냈어요. 최근 12시 40분경에 들리던 트럭 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철문 긁는 소리와 냉동기 정지음이 규칙적으로 들려요. 혹시 작업 방식에 변화가 오지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밤에는 착각이 많으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귀도 어두워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귀는 남보다 좋습니다. 3년째 같은 일을 하면서 소리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르신이 뭘 아시겠어요. 복잡한 물류 작업을 이해하기에는. 우리상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졌어요. 도연을 나이 든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바보는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오지상은 여전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작업에는 변화 없어요. 어르신이 잘못 들으신 거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 자꾸 회사에 오시면 곤란합니다.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오지상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정말 휴가를 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다시 폐역에 나간 도연은 창고에서 발견한 무전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또 다른 단서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12시가 넘어서 무전기를 켰어요.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상 대리님, 내일도 12시 40분에 맞춰주세요. 카메라 죽이고 롤러 도킹 준비하겠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뭔가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며 무전기를 귀에 가져댔어요.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확인됐습니다. 카메라 블랙아웃은 40초 유지하고.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빈이었어요. 분명 딸 수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수빈의 말투와는 달랐거든요. 도연은 35년간 딸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수빈만의 독특한 끄틈, 처리와 억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전기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수빈과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군가 흉내내고 있는 거야. 도연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수빈의 목소리를 모방해서 무전 교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수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말 휴가를 낸 게 맞을까요? 도연은 무전기를 끄고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모든 이상한 변화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소리 대신 들리는 철문 소음, 냉동기, 정지음, 딸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그리고 누군가 수빈을 흉내내는 무전, 교신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 도연은 확신했어요. 분명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에 딸 수빈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지상은 이미 도연을 나이 든 사람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도연은 수첩을 펼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기록했습니다. 오지상과의 대화, 무전기에서 들은 내용, 그리고 자신의 추론까지 모든 걸 적었어요. 내가 직접 알아내야겠어.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딸을 찾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서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폐역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매표소에서 오후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도연이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오지상이 폐역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표정이 차갑고 험악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연이 매표소 밖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오지상은 대답 대신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어르신, 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요? 혹시 어디 신고라도 하신 건 아니죠? 오지상의 목소리에 이협적인 톤이 묻어났어요. 도연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딸 걱정이 되어서 문의한 거였는데요. 정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해양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익명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항만 보안 점검을 하겠다더군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요? 어르신 말고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는데 말이에요. 오지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도연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어르신, 허위 신고를 반복하시면 용역 계약 갱신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아시죠?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정말, 그리고 딸분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한수빈 씨, 계약직이잖아요. 회사에서 문제 삼으면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오지상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어르신이 쓸데없이 나서서 문제를 키우니까. 그렇죠. 조용히 야간 관리나 하시면 될 것을. 괜히 오지랖을 부리시니까요. 오지상은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차로 향했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차가 멀어져도 도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오후 늦게 도연은 병원에 들렀어요. 남편의 재활치료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리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꾸준히 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의사의 말에 도연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보험 적용 후에 말이죠.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자신의 월급으로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딸 수빈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지금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재활치료비 연체로 인해 다음 주부터 치료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빠른 납부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온 독촉 문자였어요. 도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남편, 병원비, 자신의 일자리 위협, 그리고 연락 두절된 딸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폐역에 나간 도연은 평소보다 기운이 없었어요. 매표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시쯤 되자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매표소 불빛이 꺼지고 주변이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왜 갑자기 도연이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손전등을 찾아 켜고 전기 차단기를 확인해 봤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본선에서 전기가 나간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야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매표소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건물이라 비가 오지 않아도 간헐적으로 물이 샜는데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도연이 급히 수첩들을 확인해 보니 소음 기록표가 물에 젖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기록한 내용들이 번져서 읽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 이런. 도연은 젖은 수첩을 들고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유일한 증거였는데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정전 때문에 폐역 CCTV도 끊어졌을 거예요. 혹시 중요한 장면이 있었다면 그것도 놓쳤을 겁니다.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내가 더 일찍 눈치챘다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빈이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딸이 위험에 빠진 것도, 남편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것도, 자신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인 것 같았어요. 만약 처음부터 더 주의 깊게 살폈다면, 딸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나는 보호자도 못 되고 친고자도 못 되는구나. 도연은 자책의 말을 중얼거렸어요. 딸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정의로운 일을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63살의 나이에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폐역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젖은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번진 글씨들 사이에서 아직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에 작은 결심이 묻어났어요. 비록 기록은 망가졌지만 자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귀로 들은 모든 소리, 시간, 패턴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도연은 새로운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기억을 되살려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지상의 협박도, 병원비 걱정도, 외로움도 모두 견딜 수 있었어요. 딸 수빈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동할 때가 왔습니다. 도연은 젖은 수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번진 글씨들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말려보자. 도연은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수증기가 올라오자 수첩을 조심스럽게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너무 가까이 되면 종이가 상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열기가 수첩을 감쌌어요. 젖은 종이가 천천히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집중해서 지켜봤어요. 그러다 문득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와서 수빈의 숙제 공책이 젖었었어요. 15살이던 수빈이 울면서 집에 왔던 날이었죠. 엄마, 내일 숙제 검사인데 어떡해? 어린 수빈이 젖은 공책을 들고 울상을 지었어요. 도연은 그때도 이렇게 냄비 위에 공책을 말렸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바로 다음 주, 이 역의 마지막 기차가 지나갔었어요. 역 폐쇄가 결정됐거든요. 막차가 떠나던 날, 도연과 수빈은 역에서 기차를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나와서 아쉬워했었어요. 엄마, 이제 기차 소리 못 듣겠네. 수빈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그때 수빈은 이미 도연의 특별한 청각을 물려받았었거든요. 엄마, 난 바퀴 소리로 차종 구분해. 수빈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트럭 바퀴와 승용차 바퀴, 버스 바퀴 소리가 모두 다르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아차렸거든요. 그날 막차가 떠난 후
도연은 수빈에게 말했었어요. 수빈아. 소리로 길을 잃지 말자. 무슨 뜻이에요, 엄마? 우리는 귀가 좋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 그런 소리들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자는 뜻이야.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약속해요. 그게 모녀의 약속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빈이 지금 어디 있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냄비 위에 수첩이 어느 정도 말랐어요. 도연은 드라이어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바람을 쐬어줬습니다. 종이가 점점 마르면서 번진 글씨들이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뭐지? 도연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어요.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흐릿하게 나타난 글씨가 있었습니다. S-12 도킹. 처음에는 자신이 적은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연필로 아주 작게 적어 놓은 것 같았어요. S-12 도킹이 뭘까?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항만 용어 같았지만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수빈이 남긴 메모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적은 걸까요? 도연은 그 글씨를 반복해서 들여다봤어요. 분명 중요한 단서 같았습니다. 수첩의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복원됐어요. 시간 기록과 소음, 종류들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기억을 되살리는 데는 충분했어요. 도연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20년 전 수빈과의 약속이 다시 마음속에 살아났거든요. 소리로 길을 잃지 말자.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했어요. 도연과 수빈 모두에게 말이죠. 도연은 S-12 도킹이라는 글씨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이것이 딸을 찾는 열쇠가 될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도연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성의 힘이었어요. 도연은 카세트 무전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S-12 도킹이라는 메모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무전기를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뒷면의 나사를 발견했어요.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풀어봤습니다. 케이스가 열리자 안쪽이 보였어요. 테이프 카세트 옆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연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커 23번. 도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폐역에 있는 낡은 로커들 중 하나였습니다. 수빈이가 남긴 메시지인가? 도연은 서둘러 폐역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평소보다 일찍 나간 거였어요. 폐역 대합실 구석에는 오래된 개인 로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승객들이 사용하던 것들이었죠. 23번 로커를 찾았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고에서 찾았던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열쇠가 딱 맞았습니다. 자물쇠가 열리고 로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수빈의 작업조끼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만 출입용 카드키도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도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혹시 이거 듣고 있지? 수빈의 목소리였어요. 진짜 수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목소리를 누가 베껴서 쓰고 있어. 무전으로 가짜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난 창고에 안 들어간다. 절대 안 들어가.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딸이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녹음해둔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폐역으로 와. 폐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녹음이 끝났어요. 도연은 녹음기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빈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서를 남겨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폐역에서 답을 찾으라고 했는데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폐역의 어딘가에 더 중요한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폐역 앞에 멈춰 있었어요. 차에서 우지상이 내렸습니다. 한도연 씨, 나와요. 우지상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수빈의 물건들을 재빨리 로커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USB를 내놓으세요. USB요? 무슨 USB 말이에요? 우지상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수빈이가 훔쳐간 보안 영상 파일이에요. 분명 어르신한테 전해줬을 거야. 도연은 당황했어요. 수빈이 보안 영상을 가져갔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수빈이가 사라지기 전에 분명히 우지상이 말을 하다 멈췄어요.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말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라졌다고요? 수빈이가 정말 사라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지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분명히 휴가 냈다고 하셨잖아요. 도연이 소리쳤어요. 우지상의 거짓말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폐역에는 오래된 방송시설이 남아 있었거든요. 마을 전체에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이 매표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지상이 따라오려고 했지만 문을 잠갔습니다. 방송 장비에 전원을 켰어요. 다행히 아직 작동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문 열어요. 우지상이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도연은 무시하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 38분이었어요. 곧 평소에 철문 소리가 들릴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이크의 음량을 최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2시 40분 정각. 예상대로 철문 긁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툭 하는 냉동기 정지음도 함께 들렸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통해 그 소리를 마을 전체에 중계했어요. 끽, 끽 툭 소리가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마을 여러분, 지금 들리는 소리는 매일 밤 12시 40분에 항만 창고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지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들, 야간 경비원들, 그리고 잠에서 깬 주민들까지. 저기 불빛 좀 봐. 누군가 항만 쪽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도연의 기지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우지상은 당황한 채로 차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이크를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우지상의 무너진 표정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폐역으로 모여들었어요. 오랫동안 조용했던 폐역이 다시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폐역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택시 기사 김씨, 야간 경비원 박씨, 그리고 잠에서 깬 주민들까지 10여 명이 넘었어요. 우지상은 당황한 채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이건 그냥 장비 오작동을 점검하는 거였어요. 우지상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작동이라고요? 도연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여러 개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기록한 소음일지예요. 도연이 첫 번째 수첩을 펼쳤어요. 날짜별로 정성스럽게 적힌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12시
40분에 철문 긁는 소리와 냉동기 정지음이 정확히 30초간 들렸어요.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사람들이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도연의 꼼꼼한 기록에 감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도연이 카세트 무전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상 대리님, 내일도 12시 40분에 맞춰주세요. 카메라 죽이고 롤러 도킹 준비하겠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은 제 딸 한수빈이 아니에요. 누군가 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오지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 S-12 도킹 코드도 발견했어요. 도연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복원된 수첩의 흐릿한 글씨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그때 폐역 뒤편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엄마. 수빈이었어요. 조금 지쳐 보였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이 달려가서 딸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빈아, 괜찮니? 어디 있었어? 엄마, 미안해요. 폐역지와 대피실에 숨어 있었어요.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눈치챘거든요. 몰래 녹화하려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빈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지상 대리가 제 음성을 딥보이스 프로그램으로 합성해서 가짜 무전 지시를 내렸어요. 야간 작업 조작에 이용한 거죠. 오지상이 발끈했어요. 무슨 소리야? 증거나 있어? 수빈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카메라 블랙아웃 매크로 프로그램, 음성, 합성 파일, 그리고 불법 반출 내역까지. 전부요. 오지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나 봐요. 경찰 온다. 한 주민이 외쳤어요. 곧 경찰차 2대가 폐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3개월간 기록한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딸이 가져온 USB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경찰관이 USB를 받아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여러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블랙아웃을 위한 해킹 프로그램, 수빈의 목소리를 합성한 음성 파일, 그리고 냉동창고, 전기료를 우회하는 불법 장치, 설계도까지. 이건 명백한 증거네요. 경찰관이 오지상을 바라봤어요. 오지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지상 씨, 함께 가시죠.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어요. 오지상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단순한 전기료, 절약이었다고요. 오지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났거든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도연과 수빈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도연 씨 정말 끈기 있게 잘하셨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도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빈이 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신호를 남겨뒀는데 알아차릴 줄 알았어요. 무슨 신호? 로커, 번호와 무전기요. 엄마의 특별한 귀라면 분명 이상한 점을 찾아낼 거라고 믿었거든요. 도연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어릴 때 한 약속 기억나니? 소리로 길을 잃지 말자고. 수빈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기억해요. 그 약속 덕분에 엄마를 믿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모녀는 폐역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항만 쪽에서는 경찰들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었어요. 불법 반출된 폐철과 희귀합금들, 그리고 조작된 전기 시설들이 차례로 발견될 거였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해졌어요.
수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은 지난 며칠을 돌아봤어요.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혼자서 싸워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딸을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까지 모든 게 끝났어요. 말이 아닌 기록과 끈기로 이긴 승리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폐역에 다시 희망의 불빛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폐역은 여전히 폐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마을 공공안전거점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도연은 야간 안전 모니터 요원으로 정식 채용됐어요. 무기계약이 아닌 정규직이었습니다. 급여도 전보다 나아졌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어요. 매표소에는 새로운 장비들이 설치됐습니다. CCTV 모니터와 비상연락망, 그리고 마을 방송시설까지. 도연의 특별한 청각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오늘도 정상인의 도연이 수첩에 기록했어요. 이제는 공식적인 업무 일지였습니다. 제철소, 통근버스와 항만, 트럭들의 운행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거든요. 수빈은 항만 물류회사를 그만뒀어요. 대신 물류안전 교육 강사로 전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근로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엄마, 오늘 면접 결과 나왔어요. 수빈이 기쁜 얼굴로 폐역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니? 합격이에요. 다음 주부터 교육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도연이 딸을 꼭 안아줬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수빈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모녀는 잠시 말없이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오후에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남편의 재활치료 때문이었어요. 이제 병원비 걱정은 없었어요. 정규직이 되면서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여보, 오늘 컨디션 어때요? 남편이 재활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이 가방에서 작은 스피커를 꺼냈어요. 최근에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철소, 통근버스와 트럭 소리들이었습니다. 도연이 폐역에서 녹음한 것들이었어요. 11시 20분. 첫 번째 버스 도연이 말하자 남편이 손가락으로 리듬을 맞췄어요. 12시 40분. 두 번째 트럭 남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비록 말은 어려워도 리듬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보도 우리 소리를 알아듣네요. 도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밤이 되어 폐역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1시가 되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철소 통근버스의 엔진음이었습니다. 11시 18분. 정상 도연이 기록했어요. 이제는 이상한 소리도 무서운 협박도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수빈이 찾아왔어요. 엄마, 야식 가져왔어요. 고마워. 수빈아 모녀가 매표소에서 함께 늦은 식사를 했어요. 김밥과 따뜻한 국물이 있는 소박한 야식이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무서웠죠? 무서웠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왜요? 너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한 약속도 있고.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5시가 되자 도연은 마지막 점검을 나갔어요. 폐역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폐역 전광판이 깜빡거리더니 글씨가 나타났어요. 첫 차 영유기로 안전점검 완료. 실제로는 첫 차가 없었지만 마을의 안전이 확인됐다는 의미였어요. 도연이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소리는 거짓말을 못해요. 엔진 소리든 발소리든 사람의 목소리든 모두 진실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듣고 적고 함께 나누면 거짓은
혼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리듬이에요. 남편을 돌보는 일, 딸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마을을 지키는 일까지. 모든 게 리듬처럼 이어져요. 도연은 수첩을 덮고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폐역의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도연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멀리서 새벽 첫 버스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확히 6시 15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